자, 안녕하십니까. 고졸검정고시 도덕 김태수 선생입니다. 자, 이제 9번째 시간이고요. 자, 지난 시간에 정의의 종류에 대해서 쭉 살펴봤고 문제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문제 14문제 중에서요. 6문제 풀어봤고 그 다음에 8문제 남겨놨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13번부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바로 볼게요. 자, 다음에 갑과 을이 지향하는 정의의 종류가 일치하는 거 나왔습니다. 자, 나는 편의점에서 하루에 10시간씩 열심히 일하는데 변호사보다 월급은 훨씬 적어서 불공정하다고 생각한다. 이 사람은 그럼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갑은 같은 시간 일하면 같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 같은 시간에 일하면 똑같은 시간, 똑같은 급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자, 을 보겠습니다. 자, 나도 하루에 10시간을 일하지만 변호사로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일하기 때문에 편의점 점원보다 더 많은 월급을 받는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럼 이 사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때? 똑같이 대우받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맞게 대우해달라는 거죠. 실질적 정의. 그 다음에 나는 좀 더 많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큰 성과를 낸다는 거죠. 큰 사회적 성과를 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대접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럼 이 사람은 또 뭐도 강조하는 걸까? 결과적 정의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갑은 형식적 정의. 그 다음에 자, 을은 실질적 정의와 그 다음에 자, 결과적 정의 두 가지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거랑 해당되는 거 정답 몇 번? 4번이 되겠네요. 정답은 여기선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4번 볼게요. 자, 다음 사례에서 절차적 정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될 가치는 나왔습니다. 자, 철수는, 남동생 이름인데. 자, 철수는 다른 농구 선수에게 의도적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자, 그는 게임을 관전하던 5,000명 모두에게 재판에 와서 증인이 되어달라고 요청할 권리가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자, 5,000명이라는 숫자가 일단 압권이네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무슨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까? 자, 첫 번째. 자, 절차는 합리적이고 실행 가능해야 된다. 자, 목격자가 증인이 된다. 그 다음에 목격자를 증인으로 요구한다. 이건 자체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증인의 숫자가 5,000명이에요. 이건 어때요? 이건 비합리적인 증인이죠. 그래서 자, 첫 번째 절차는 합리적이고 합리적인 것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실행 가능하지가 않겠죠. 근데 실행 가능해야 된다는 관련된 사례가 되겠네요. 그 정답 1번이고요. 2번 절차는 편견 없이 공평하게 진행돼야 된다. 여기서 편견이나 공평에 해당되는 사례는 없죠. 그 다음에 3번 절차는 분배적 정의의 원칙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자, 여기서 분배랑 상관이 있는 것도 내용이 없습니다. 그 다음 절차는 오류 발견 및 정정의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정답이 여기서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나왔어요. 자, A국은 국민들에게 세금을 부여함에 있어서 동일한 기준에 의거합니다. 자, 한 가족이 버는 총 수입의 10% 금액을 일괄적으로 세금을 내게 한다는 거죠. 자,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버는 수익의 10%를 내라는 겁니다. 자, 모든 사람 똑같이 대우하는 거죠? 그럼 뭡니까? 이거는 형식적 정의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B국 보겠습니다. 자, B국은 가족이 버는 총수익과 함께 그 가족 구성원 숫자가 몇 명인지, 또한 몸이 불편한 사람이나 어린아이와 같은 노약자가 몇 명인지를 감안하여 세금을 감면해 줍니다. 이건 뭐랑 상관있어요?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평등을 추구하는 실질적 정의랑 상관있겠습니다. 19번은 무슨 정의? 여기서 나오는 형식적 정의고요. 자, 20번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기 사례 볼게요. B국은 가족이 버는 총수익과 함께 그 가족 구성원 숫자가 몇 명인지, 또한 몸이 불편한 사람이나 어린아이와 같은 노약자가 몇 명인지를 감안하여 세금을 감면해 줍니다. 실질적 정의랑 상관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B국의 세금 정책에 대한 내용을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거 나왔습니다. 실질적 정의에 기초한다 맞고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가 수월하다. 이것도 맞겠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고려하고 있겠죠. 그래서 자, 정답은 몇 번? 기업과 니은.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2번입니다. 자, 다음 글에 나타난 사회정의 관점은 나왔어요. 자, 예솔이와 현석이는 한 동네에서 10년 넘게 이웃으로 살아왔다. 자, 두 사람은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고 부서는 다르지만 경력과 지책은 같다 나왔습니다. 자, 그러나 두 사람이 받는 월급은 서로 다르다. 예솔이는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어서 부양해야 될 식구가 조금 많다는 이유로 현석이보다 가족수당을 더 받는다까지 나왔습니다. 자, 두 사람이 한 동네에서 10년 넘게 이웃으로 살고 왔고요. 그 다음에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고, 그 다음에 경력과 직책도 전부 다 같답니다. 자, 근데 뭐가 차이 나는 거예요? 연로하신 부모님.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양가족 숫자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자, 이렇게 부양가족 숫자까지 따지면서 실질적으로 평등을 추구하는 걸 무슨 정의라고 합니까? 여기서 나오는 실질적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럼 정답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시험에 이렇게 실질적 정의가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질문이 설명하고 있는 정의는 나왔어요. 자,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정의로서 시정적 정의라고도 한다. 여러분들 뭐 시정하세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잘못한 거 바로잡는 걸. 자, 민사재판을 통해서 배상적 정의가 실현되고 범법자를 처벌하는 형사재판에서는 형벌적 정의가 실현된다. 무슨 정의입니까? 2번에 나오는 교정적 정의가 되겠습니다. 교정적 정의의 가장 대표적인 키워드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해요? 교정이라고 하죠.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24번입니다. 다음 글에서 사회제도가 정의롭다고 할 수 있는 이유로 가장 적합한 것은 나왔어요. 경남 땡땡군에서는요, 2007년부터 독거노인 공동거주제를 실시하였다. 자, 2007년에는 땡땡마을과 땡땡마을 두 곳에서 혼자 사는 할머니들이 모여 살기 시작했다. 자, 시설은 기존의 마을 경로당 또는 회관을 활용했다. 군청은 심야 전기 보일러나 가재도구를 설치해주고 화장실이나 목욕탕을 개보수하는 등의 지원을 했다. 보건소에서는 정기적으로 방문 진료도 한다. 참 이게 별거 아닌 건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내는 게 자체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참 별거 아닌 거거든요. 뭐 군청 입장에서 하는 게 그렇게까지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할머니들 따로따로 떨어져 살아가지고 복지사들이 일일이 챙기는 게 더 힘들죠. 같이 살면 서로 간에 벗도 되어주고 의지도 되어주면서 같이 살면 여러 가지 도움 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군 입장에서 그만큼 관리하기도 편해지고요. 자, 그러면 이런 사회제도가 정의롭다고 할 수 있는 이유가 가장 적합한 겁니다. 첫 번째, 구성원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준다. 국가가 나서서 국민의 삶에 개입하고 그 다음에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있잖아요. 무슨 국가라고 합니까? 이런 국가를 복지국가라고 하거든요. 복지국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 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평등한 자유의 원칙. 자, 평등한 자유의 원칙 나온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자, 형식적 정의 뭐 비슷한 거죠? 나온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각자에게 똑같은 몫이 돌아가고 있다. 자, 2번, 3번, 4번은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이거랑 상관 있는 사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정답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자, 문제 전부 다 살펴봤고요. 자, 이제 마지막 단어. 사회 구조와 제도의 불공정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 자, 지금부터 살펴볼 겁니다. 자, 불공정한 사회 구조와 제도. 자, 불공정한 사회 구조가 제도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떤 뜻을 말하는 거냐면, 각종 사회 제도 및 규범 등의 사회 구조가 공정하지 못해서, 그 다음에 그 사회 구조 내에서 불공정함이 내재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한마디로, 사회 구조나 제도가 어떤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걸 말합니까? 정의의 원칙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는 경우를 불공정한 사회 구조, 아니면 불공정한 사회 제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불공정한 사회 구조나 제도 이걸 판단하는 기준은 뭐가 있다고 했어요? 자, 전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정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의롭지 못한 사회 구조 아니면 정의롭지 못한 여러 가지 제도 이런 것들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고요. 가장 대표적인 현상 보겠습니다. 자, 불공정함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 해가지고요. 자, 불공정한 법과 제도의 운영. 자, 가장 대표적인 사례 여러분들 드실 수 있겠어요? 뭐 이런 경우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뭐 무전, 유죄, 유전, 무죄 이런 것들 있죠. 실제로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확연하게 티가 나요. 이런 것들. 그래서 법률에 의한 인권 침해. 요즘에 이런 경우는 많이 없지만 아직도 이제 개발도상국, 우리가 흔히 말하는 후진국들 있잖아요.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법률에 의한 인권 침해 아니면 특정 기관이나 사회 집단에 유리하거나 아니면 불리한 제도의 운영, 그 다음에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당하는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불공정한 법과 제도 운영을 통해서 많이 발생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차별적인 사회구조. 현재 우리나라 차별적인 사회구조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성별, 지역, 학력에 따른 차별. 있죠, 지금도. 굉장히 크죠. 성별에 따른 차별은 옛날보다 많이 없어졌다고 해도 여전히 학력 차별 굉장히 시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뇌물 부패 구조. 많이 있죠. 그래서 불공정한 경쟁이 발생한다. 자, 뇌물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정경유착 이런 것들 때문에 부패 구조가 만연되어 있으면 경쟁 자체가 공정한 경쟁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많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많이 되죠. 요즘에 뭐 많이 나오는 게 뭐 해피아 문제. 해피아에서 이제 확산돼가지고 이제 관피아. 그 다음에 그게 뭐 여러 해에 걸쳐갖고 있었던 건데, 뭐 최근 들어서 많이 강조되고 있는 뭐 군납비리. 이런 것들.
아유,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시급한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예전에 비하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좋아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해피하니 권피하니 굿나삐 이런 문제 나오는 건요, 최근에 갑자기 이들이 안 좋아져서 생긴 게 아니에요. 예전보다 이 부분들이 훨씬 깨끗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사회는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야기가 된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군대에 있을 때 군대 훈련소에서 처음에 물품을 배급을 받았는데 그 물품 보급을 받으면서 그때 당시 저희 이제 소대장이 너네 지금 뭐는 얼마고 이런 것들 쭉 한 번씩 얘기해 주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비싸 이게. 뭐 그때 당시에 뭐 거의 이제 뭐 20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워커 하나에 6만 얼마, 단화 하나에 막 7만 얼마 막 이렇게 되고요. 군복도 되게 비쌌고 과연 이렇게 이런 가격을 밖에서 샀을 때도 이런 가격으로 살 수 있을까? 훨씬 더 싸게 살 텐데. 왜 이때 당시 그 운동화, 허접해 보이는 운동화 하나가 왜 4만 원이 넘어가지? 막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가 있었던 거야, 전부 다. 다 이렇게 유착된 상태에서 이른바 계약을 맺고 하다 보니까 공정한 경쟁이 안 돼서 문제가 됐던 거죠. 이런 계약을 가리켜서 이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닌데, 하나의 업체에다만 몰아주는 거 수의계약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근데 아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이런 수의계약 문제도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 요즘 사회가 더러워져서 갑자기 이게 도드라지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 훨씬 더 심했어요. 근데 최근 사회가 깨끗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요. 요즘에 말세대 이게 아닙니다.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요. 요즘 깨끗해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빈부격차의 심화. 이거는 뭐 복지제도가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는 나라가 아닌 이상 뭐 선진국이라고 할지라도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빈부격차가 가장 심한 나라 중에 하나가 미국 아닙니까? 그래서 빈부격차는 교육의 차이를 심화시키고, 그럼 교육의 차이가 심화되면 계속 어때요? 빈부격차는 계속 대물림화 되면서 뭐 이른바 뭐라고 하죠?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하죠. 부자는 점점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가난해지는 이른바 여러 가지 계층의 세습화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계층의 고차가 굳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세대가 내려가도 계속 바뀌지 않는 걸 세습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부자는 영원히 부자고 한번 가난한 사람들은 영원히 가난한 사람들로 계속 낙인될 수 있다는 거. 뭐 때문에 발생하는 거? 불공정한 사회 구조나 제도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뭐 시험에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골라서 잘 풀기만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불공정한 사회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킬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사회 구성원들의 불만이 가중되어서 저항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당연한 얘기죠, 이거는. 이게 어느 정도까지 참을 수 있어도 계속 이게 고착화돼 버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불만은 어느 순간에 폭발하는 겁니다. 근데 억눌린 게 많으면 많을수록 더 크게 폭발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사회적 갈등이 더 심화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러니까 불평등 자체도 당연히 더 심화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구성원들의 인권이 침해되고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진다. 자, 이거 당연한 얘기들입니다. 당연한 얘기니까 시험에 안 나온다? 그거 아니죠. 당연한 얘기니까 시험에 지문으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옳고 그름 이거 바꿔갖고 여러분들이 자 나오면 구별만 할 줄 아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불공정한 사회 개선하기 위한 노력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개인적 노력, 사회적 노력 같이 진행돼야 돼요.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개인적 노력은 항상 뭐가 들어가야 돼요? 의식개혁이죠. 그래서 불공정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개선을 위한 의지, 우리의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 노력은 항상 뭐가 나오냐면 여러 가지 의식개혁, 그 다음 의지개혁, 어디에 대해 요구한다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개인적 노력은 의식, 의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혼자서도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무슨 결정을 했다고 해서 그게 바로 사회가 그것 때문에 바뀌는 건 아니죠. 내가 굉장히 큰 사회 지도층이라면 모르겠는데 최근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회 지도층이 뭐 바꾼다고 해서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뭐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대통령이 잘못해서 경제 나쁘면 무조건 대통령이 잘못해서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대통령이 잘해가지고 나라가 확 바뀐다. 이런 나라는 후진국이에요. 아시겠죠? 이미 모든 게 시스템화 돼가지고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게 사회 지도자들이 특별히 개입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나라들이 선진국이죠. 그다음 경제 규모가 크고 인구도 많고 하는 나라들은 뭐 사회 지도자가 잠깐 뭐 잘한다고 해서 확 바뀌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미 세계 10매 뒤의 경제 대국이고 인구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나라가 지도자 한 명이 확 잘해서 나라가 확 좋아지고 지도자 한 명이 잘못해가지고 나라가 확 안 좋아지고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너무 그런 쪽에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적 노력은 항상 의식개혁, 여러 가지 의지를 가지고 이런 거 혼자 결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에 요구하고, 지도층에 요구하고, 이런 것들이 개인적 차원이고요. 그럼 사회적 노력은 당연히 뭐가 있겠습니까? 사회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법, 제도, 정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개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불공정한 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 확대와 그 다음에 불공정한 제도 개선, 그 다음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이건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회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가 할 수 있는 거, 개인이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옳고 그른 거 이런 것만 구분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의로운 사회 제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 자, 첫 번째 인권 보장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정의로운 사회는 인권이 최대한 보장되는 사회로서 이거 마지막 아까 스피드 체크에서 봤죠. 자, 개인적 차원의 노력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법과 제도의 개선 및 확립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의로운 사회는 뭐가 최대한 보장되는 사회다. 인권이 최대한 보장되는 사회로서요. 자, 분배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요. 자, 공정한 기회를 보장해야 되고, 첫 번째, 사회적 약자는 좀 더 많은 혜택을 보장해야 돼. 뭐가 된다? 공정한 기회가 보장될 수 있다. 롤스가 강조했던 내용이죠. 그 다음에 복지제도를 제공해야 된다. 사회 구성원들의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복지제도를 확충시켜야 된다. 자, 지금까지 여러 번 했던 내용들입니다. 분배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요. 자, 부의 공평한 재분배를 통해서 사회 정의를 실현해야 된다. 여기서만 부를 다른 면으로 쓸 수도 있겠죠. 뭐 사회적 자원, 가령 뭐 재화 이런 것들, 재화, 뭐 사회적 자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아니면 사회적 가치 뭐 이런 것들을 공평한 재분배를 통해서 사회 정의를 실현해야 된다. 자, 여기서 말하는 공평한 재분배는 여러 가지 원칙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 정의들 배웠잖아요. 뭐 결과적 정의도 봤고요, 형식적 정의도 봤고요, 절차적 정의도 봤고 여러 가지 배웠잖아요. 자, 그런 정의들이 다 같이 어우러져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의 공평한 재분배를 통해서 사회 정의를 실현돼야 된다. 여러 가지 정의 원칙들을 바탕으로 재분배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리브오의 사회윤리의 별표를 사정없이 치세요. 여러분들 할 수 있는 최대한 중요 표시를 하세요. 자,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도덕 전체에 가장 중요한 사람 첫 번째 꼽으면 롤스, 두 번째 꼽으면 이 사람입니다. 자, 라이너트 리브오라는 분이고요.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형도 있고 동생도 있는데 전부 다 같이 신학자 집안에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사람의 신학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 내용은 아니죠. 그래서 이분은 아까 배웠던 롤스라는 분에 비해서 한 30살 정도 앞세대 사람입니다. 롤스는 돌아가신 지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롤스는 2002년 월드컵이 한참일 때 그때 돌아가셨거든요. 자, 리브어가 그 전에 여러 철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이 내세웠던 주장을 한꺼번에 뒤집습니다. 자, 그러면 리브어는 어떻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자, 도덕적인 인간으로 구성된 사회일지라도 그 사회는 비도덕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자, 이거 그냥 일단 첫 번째 읽어보시고 넘어가세요. 자, 사회 구성원이 도덕적인 인간입니다. 사회 구성 하나하나가 전부 다 도덕적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회가 반드시 도덕성이 담보되지는 않습니다. 그걸 주장했던 게 리브어입니다. 일단 더 구체적으로 볼 거예요. 자, 따라서 도덕적인 인간만 가지고는 사회의 도덕성은 담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뭐가 있어야 된다? 사회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아니면 사회적, 제도적 준비가 필요하다. 아니면 줄여서 그냥 사회 제도가 필요하다. 시험에 얘가 한 10번 연속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여기는 여러분들 사정없이 중요 표시를 하세요. 근데 이제 윤리가 강조되기 때문에 이 리브어가 예전에 비해서 좀 더 폭넓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롤스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익히 자료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익히 자료에서 사회윤리적 접근이라는 표현 나오는데 이 말은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자, 사회윤리적 접근이라고 하는 건 그전에는 항상 개인윤리와 그 다음에 자, 사회윤리를 동일시했단 말이에요. 개인윤리와 사회윤리를 동일시했습니다. 그 사회의 구성원 각자 개인들의 윤리가 높아지면 그 사회의 윤리도 같이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자, 간단히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자, 공자님께서는 인의예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각자가 성선설에 맞춰가지고 인의예지를 잘 가지고 있어요. 인의까지만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인과 예요. 어진 마음을 가지고 인이죠. 그걸 겉으로 잘 표현해요. 예. 그럼 모든 사람이 인을 바탕으로 예를 잘 행하면 그 사회가 우리가 육아에서 말하는 대동사회예요.
개인의 구성원의 도덕성이 사회의 도덕성을 담보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육아에서 말하는 이상사회 뭐가 있습니까? 대동사회라는 사회가 있는데, 육아에서 말하는 대동사회는 각자 말하는 인과 애가 잘 이루어지는 사회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불가, 불교 똑같은 말이에요. 자, 불가에서 말하는 불국토. 각자가 전부 다 부처님이나 보살이 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불국토가 되는 겁니다. 개인의 도덕성, 사회의 도덕성 그대로 이어진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플라톤은요. 자, 어차피 마지막 단어 여러분 다 공부하는 건데 그때 너무 힘들어하니까 미리 한 번씩 해드리는 거예요. 자, 플라톤은요. 이른바 사주덕이라고 하는 걸 강조를 해요. 플라톤은 플라톤은 사주덕이라고 하는 걸 강조를 하는데, 사주덕은 뭐냐면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이 되려면요. 자, 정의로운 사람, 철인이라고 하는데 정의로운 사람이 되려면 머리는 뭘로 가득 차 있어야 되고 지혜로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머리는. 그 다음에 우리 가슴은 뭘로 가득 차 있어야 돼? 용기로서 가득 차 있어야 돼. 가슴은.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굉장히 좀 용감한 사람들을 강심장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여기서 나온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배는요 뭐 할 수 있어야 돼?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무슨 사람이다? 정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정의, 지혜, 용기, 절제 이게 네 가지를 가리켜서 사주덕이라고 그래요. 자, 정의로운 사람이라는 플라톤은 어떻게 표현했어요? 정의로운 사람은 머리는 뭘로 가득 차 있고 지혜로 가득 차 있고, 우리 가슴은 뭘로 가득 차 있고 용기로 가득 차 있고, 그 다음 배에는 절제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무슨 사람? 정의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자, 지혜, 용기, 절제, 정의 가르쳐서 뭐라고 해? 사주덕이라고 하거든요. 플라톤은 이거 이상사회 그대로 투영시킵니다. 그래서 이상사회는요, 자, 머리에 해당되는 사람은 뭐예요? 사회 지도층이겠죠. 사회 지도층은 뭘로 가득 차 있어야 돼? 지혜로운 철학이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철인이 뭘 해야 돼요? 정치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가슴에 해당되는 사람은 뭐가 되겠어요? 이제 무사계급, 군인계급들은 뭐가 있어야 돼?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배에 해당되는 생산계급들 있죠. 생산계급들은 뭐 할 수 있어야 돼? 절제할 수 있어야 돼. 이런 사회가 무슨 사회다? 정의로운 사회다. 이렇게 바라본 겁니다. 그럼 정의롭지 못한 사회는 뭐예요? 오히려 생산계급이 어떻게? 생산계급이 지혜가 있고, 그 다음에 자, 우리 머리에 해당되는 통치계급은 절제하고, 이런 사회는 어떤 사회? 이런 사회는 정의롭지 못한 사회라고 바라보는 거죠. 그럼 플라톤의 사상도 마찬가지죠. 개인의 도덕성을 그대로 어떻게 써? 사회 투영시켰죠. 그래서 이거는 이런 데 대표적인 것들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거 아니고도 대부분의 철학자, 대부분의 사회학자들은요, 그 사회 구성원의 도덕성과 그 사회의 도덕성을 일치시켜서 설명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한 사람이 리부어예요. 그래서 리부어는 어떻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자, 리부어는요, 오타 났네요. 자, 1932년에 전 세계를 뒤흔들어버리는 저서를 발표합니다.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고 하는 걸 통해서, 자, 도덕적인 인간으로 구성된 사회일지라도 비도덕적인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아무리 양심적인 개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집단이라고 할지라도 집단의 이기적 욕구로 인해서 얼마든지 비도덕적인 집단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개개인의 이기적 충동이 결합된 집단적 충동은 그 어떤 이기적인 충동보다도 집약적이고 강하다. 사회의 이른바 집단 이기주의는요, 개인의 이기주의보다 훨씬 더 세다는 겁니다. 이 얘기예요. 따라서 집단의 도덕은 개개인의 도덕성 회복을 통해서 개선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집단을 통제할 수 있는 강제력이 있는 제도나 정책을 개선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리부어의 주장의 가장 핵심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첫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개인 윤리는 사회 윤리가 반드시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포인트예요. 자, 리부어의 주장의 첫 번째 포인트는 개인 윤리는 사회 윤리라고 할 수 없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보겠습니다. 자,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개인이 나서서 막 자신의 인생에서 열심히 국가를 위해서 헌신을 합니다. 이거 가리켜서 뭐라고 하죠? 국가를 위하는 마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애국심이라고 하죠.
한번 보겠습니다. 개인을 위해서 열심히 희생해. 개인을 위해서만 막 모든 걸 위해서 노력해. 그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만 노력하는 거 뭐라고 해? 국가를 위해서만 노력하는 거 애국심이라고 하죠. 근데 개인을 위해서만 노력하는 거 뭐라고 하죠? 이기주의라고 하죠. 같습니까? 이기주의 있는 사람들 어떻게 생각해? 이런 버러지 맛도 못하는 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애국자는 어떻게 생각해? 이런 훌륭한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잖아. 어떻게 개인주의라고 사회주의가 같냐는 거죠. 출발점부터 다르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이분이 1920년대 미국을 살펴봅니다. 1920년대 미국은요,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그 경제의 대호황을 거치면서 엄청나게 성장하던 시기예요. 우리나라 80년대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막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시기예요. 그럼 이렇게 외형적인 성장 속에서 그동안에 미국이 가지고 있었던 청교도 윤리가 사회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봤는데, 미국 사람 한 명 한 명은 굉장히 개개인적으로 도덕성이 높은 사람인데, 이런 도덕성이 높은 사람들이 이루어진 미국이라는 사회는 당시에 너무나 비도덕적인 행동으로서 넘쳐났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집단 이기주의입니다. 여러분, 집단 이기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 아시죠? 제발 우리 집 뒷뜰에도 안 된다. 님비. 우리 집 앞뜰에도 괜찮으니까 제발 와주세요. 핀피 현상.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님비나 핀피 현상. 그 다음에 바나나는 님비 현상을 확대시킨 거죠. 얘는 우리 집 뒷뜰에는 오면 안 돼요. 이게 님비지만 바나나는 나 사는 곳 전체 아무 데도 오면 안 된다. 이게 바나나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자, 이런 것들 집단 이기주의가 우리나라 80년대 이후에 지금까지 굉장히 사회에서 많은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미국은 1920년대 이게 굉장히 심했었다. 그래서 리버가 말한 거죠. 사회의 도덕성과 개인의 도덕성은 상관이 없다. 자, 미국이 1890년대 리버가 젊었을 때가 아니라 막 태어났을 때죠. 그때 미국이 스페인하고 전쟁을 해요. 근데 미국하고 스페인하고 전쟁을 하는데 이 리버 같은 사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도덕적인 나라인 줄 알았던 미국이 스페인과 굉장히 비도덕적인 전쟁을 해요. 당시 이제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쿠바 근처에 있었던 미국의 군함이 메이노라는 군함이 있었는데, 이 군함이 보일러실 화재로 폭파합니다. 근데 보일러실 화재로 폭파당한 이 군함을 스페인의 공격으로 폭파당했다고 미국이 이걸 약간 짜집기를 해서 왜곡을 해요. 그래서 이걸 명분으로 스페인과 전쟁을 합니다. 그 스페인을 아메리카 세력에서 몰아내고요. 그 다음에 필리핀을 강제로 독립시킵니다. 스페인이 필리핀의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필리핀이 스페인의 식민지였습니다. 필리핀이란 말 자체가 펠리페 2세 때 스페인이 점령했다고 해서 펠리페 땅이란 뜻이에요. 필리핀이란 말 자체가. 그래서 자, 필리핀을 독립을 시켜주는데 그 과정 속에서 부유소득한 전쟁을 한 거죠. 속여서. 그리고 나서 필리핀 독립시킬 때도 미국이 필리핀을 노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전쟁만 가지고는 바로 독립시키기 좀 어려우니까 필리핀 사람들한테 속여요. 야, 너네가 이번에 우리가 스페인과 전쟁을 할 때, 에스파냐하고 전쟁을 할 때, 너네가 우리 도와서 같이 들고 일어나면 너네 우리 독립시켜줄게. 미국이 이렇게 속이고 나서 스페인 몰아내고 그리고 필리핀은 자기네가 식민지로 삼아버립니다. 이런 비도덕한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나중에 이제 리버는 거기까지는 얘기는 안 해주죠. 1960년대 미국이 어디랑 전쟁을 합니까? 베트남하고 전쟁하죠. 북베트남하고. 베트남 전쟁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tonkinman이라고 하는 곳에 있던 정박기대에 있던 미국에 있는 배를 지들이 스스로 공격해놓고 이걸 북베트남이 공격했다고 이걸 왜곡을 해가지고 베트남 전쟁을 일으켜요. 그래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은 굉장히 청교도 윤리에 굉장히 철저한 청교도 윤리를 지키고 있는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이렇게 이런 사회 구성원들이 구성되어 있는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이렇게 부도덕한 전쟁도 일으키는구나. 그 다음에 그 수많은 집단 이기주의 사례가 있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리버가 뭐라고 하냐면, 개인윤리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포용성이 크다는 겁니다. 관용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개인윤리는 포용성이 굉장히 커서 내가 조금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지. 이게 쉽다는 거예요. 내가 좀 희생할까? 내가 좀 양보할까? 이게 쉽다는 거예요, 개인윤리는. 근데 사회윤리는 개인윤리에 비해서 훨씬 더 어떻다? 배타성이 크다. 양보가 제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핵심을 제대로 짚은 거죠. 사회윤리와 개인윤리의 가장 큰 차이점, 개인윤리는 그래 내가 좀 양보하지. 이게 쉬운데 사회윤리는 이게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도덕성만 가지고는 사회윤리를 담보할 수 없다.
그럼 사회윤리를 담보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강제력 있는 제도나 정책을 통해서만 개선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그렇지만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90% 다 했는데, 자, 마지막에 제가 노파심으로 하나만 더 정리해 드릴게요. 그러면 개인윤리와 사회윤리가 완전히 별개다. 리본은 이걸 강조했던 건 아니에요. 개인윤리와 사회윤리가 완전히 별개다. 그걸 강조했던 건 아니고요. 리브가 강조했던 가장 대표적인 포인트는 개인윤리와 사회윤리는 서로 간에 상호 보완적이다. 상보적이다. 자, 이거는 제가 노파심으로 설명드린 겁니다. 별개까지는 아니고 서로 간에 보완해 주는 건데 담보해 줄 수는 없다는 거죠. 보완은 해주는 건데 사회윤리가 높다고 해서 개인윤리를 담보해 줄 수는 없는 거고요. 개인윤리가 높다고 해서 사회윤리를 담보하고 보장해 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도덕보다는 여러분들 생활과 윤리에서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는 일단 뭐가 나온다? 제도 개선, 정책 개선. 이게 첫 번째 시험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공부하신다면 개인윤리와 사회윤리는 무슨 관계다? 상관없는 게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다. 이건 여러분들 추가로 하나 더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리보의 포인트 이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개인윤리와 사회윤리는 같다? 아니죠. 같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면 사회윤리의 특징은 훨씬 더 배타적이다. 이것 통해서 나오는 게 뭐가 있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건 부도덕한 전쟁, 그 다음에 집단 이기주의, 님비, 핀피 현상 이런 것들이 있었죠.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사회윤리라고 하는 건 개인윤리의 확장, 그 다음에 개인윤리만 가지고는 담보할 수 없고 뭘 통해서? 강제력이 있는 제도나 정책을 통해서만 개선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 하나 더 추가시키자면 사회윤리와 개인윤리의 관계는 서로 간의 상호 보완적인 관계다. 이거 두 번째 포인트 정리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불공정한 사회제도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 이건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불공정한 사회제도는 각종 부정부패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자, 불공정한 사회제도를 이용하여 남들보다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쉽게 부도덕한 행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 자, 즉, 사회제도가 부정부패와 같은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자, 따라서 이와 같은 사회 구조와 그 다음 제도의 불공정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불공정한 상황에 대한 인식, 이건 개인적인 차원이죠. 그 다음에 사회적 개선 의지가 필요하면 여기까지는 개인적인 노력이고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건 뭐죠? 사회적 차원에서 노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 차원의 노력과 그 다음에 사회적 차원의 노력이 같이 잘 어우러질 때, 그때 불공정한 사회제도를 개선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내용의 이 기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바로 문제 들어볼게요. 자, 불공정한 사회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건 나왔습니다. 자, 불공정한 사회제도는 계층, 인종, 외모 등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면 이건 또 어때요? 불공정한 사회제도 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자, 불공정한 사회제도가 부당하게 한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방해한다면 인간의 고유한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맞고요. 그 다음에 불공정한 사회제도는 집단의 결속을 가져오는데 유리하다가 아니라 특정 집단의 결속을 가져오는데 유리할 수 있다 하면 맞을 수도 있겠죠. 네, 보통 그 사회 집단은 어떻게 돼요? 사회 집단은 여러 가지 갈등을 야기시킬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불공정한 사회제도는 각종 부정부패를 낳을 수 있다. 자, 여기서 자, 바르지 않는 것 정답 몇 번이 되겠습니까? 3번이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을 계층이나 인종 이런 것들을 자, 사회 제도화시킨 사례도 있었죠. 옛날에 미국의 흑인 노예제도, 그 다음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1990년대까지 있었던 인종차별 정책, 아파르트헤이트라고 하죠. 그래서 백인 우대 정책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법으로서, 사회제도로서 만들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보겠어요. 자, 사회제도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 사회제도가 불공정하다면 그것은 사람들에게 불공정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맞죠? 그 다음에 사회제도는 공정하게 만들어졌지만 그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 불공정한 경우도 있을 수도 있죠. 물론 그런 사례도 있고요. 자, 스포츠 경기에서 홈앤더웨이 방식이 도입된 것도 공정성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자, 자기 홈그라운드에서 아무래도 좀 유리하죠. 그래서 한쪽에서 홈에서만 하면 어때요? 어느 한쪽이 유리할 수가 있으니까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거 맞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도덕적인 사람들과 구성된 사회라면 사회의 구성원의 도덕성이 그 사회의 제도는 정의롭다. 그 사회의 도덕성을 반드시 담보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죠. 누가 강조했습니까? 리부어. 그 다음에 요즘 니버라고도 발음하는데 니부어가 강조했습니다. 참고로 롤스라고 여기 교재에 써놨잖아요. 근데 가끔씩 롤즈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같은 사람입니다. 이거 헷갈려가지고 틀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롤스, 롤즈 같은 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리버라고 표현했는데, 리버도 같은 표현입니다. 같이 정리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중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자세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거 나왔습니다. 자,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이나 부가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나누어야 될 사회적 자산임을 깨달아야 된다. 좋은 자세죠. 그 다음 정의에 대한 고려 대상은 자기와 관계 있는 특정 영역에 한정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말 그대로 특정 영역에 한정될 수밖에 없겠죠. 바람직하지 않은 자세고요. 자, 분배 정의와 관련돼서 분배 대상은 우리 시대 사람들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니까 맞죠, 이것도. 미래 자원까지도 같이 생각해 볼 줄 알아야겠죠. 그 다음에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에도 관심을 갖는다. 다 맞는 자세인데 유일하게 상관없는 거 정답 몇 번? 2번만 옳지 않은 자세가 되겠습니다. 자, 17번 볼게요. 자, 도덕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갖추어야 될 관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모든 생명체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의존하고 있다. 이걸 연기설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좋은 자세입니다. 불교에서 강조하는 거죠. 자, 그게 불가, 불교에서 강조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 용어를 섞어서 쓸 거예요. 유가, 유학, 유교. 그냥 같은 의미로 여러분들 이해하셔도 됩니다. 불가, 불교 같이 이해하셔도 되고요. 도가, 도교 같이 이해하셔도 됩니다. 기독교, 그리스도교, 그 다음에 그리스도교. 전부 다 같은 표현이니까 그냥 같이 이해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도덕 공동체는 한 장소의 사람들에게만 한정되지 않는다. 당연히 맞겠죠, 이것도. 그 다음에 인간의 행동이 지금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자, 인간은 지구상에 생존하고 있는 모든 생물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관점을 적절하지 않은 거 가장 대표적인 게 몇 번이겠습니까? 모든 생물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가 반드시 중요한 건 아니겠죠. 그 다음에 인간의 행동이 지금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여기서 정답 틀린 거 몇 번입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인간은 지구상에 생존하고 있는 모든 생물 중에 하나에 불과하면 인간이 그만큼 역할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역할을 조금이라도 강조시키는 정답 몇 번? 4번은 상관이 없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이 도덕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는 인간이 주도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모든 생물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 하면 하는 역할 자체가 어때요? 그만큼 부정되는 거잖아요.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8번입니다. 자, 다음은 리브의 주장이다. 자, 이 입장에서 사회 현상에 접근했을 때 적절하지 못한 거 나왔습니다. 자, 모든 인간 집단들은 개인과 비교할 때 충동을 올바르게 인도하고 때에 따라서 억제할 수 있는 이성과 자기들 극복의 능력,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욕구를 수용하는 능력이 훨씬 결여되어 있다. 사회의 도덕성이 개인의 도덕성보다 보통 더 낮다는 거죠. 인간 집단들의 도덕성이 개인의 도덕성보다 더 낮다는 겁니다. 게다가 집단을 구성하는 개인들이 개인적 관계에서 보여주는 것에 비해서 훨씬 심한 이기주의가 모든 집단에서 나타난다. 왜냐하면 개인들의 이기적 충동은 개별적으로 나타날 때보다는 하나의 충동으로 결합되어 나타날 때 더욱 생생하게 그리고 누적되어 표출되어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바로 보겠습니다. 선량한 사람들이 이기적 행동을 할 수 있다. 자기 집단의 이득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이기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구성원 개인의 도덕성이 사회의 도덕성을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2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다원화된 사회일수록 사회 정의가 실현되어야 된다. 그만큼 사회 정의가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겠죠. 다원화라고 하는 건 그만큼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회를 다원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 사회의 도덕성은 개인의 도덕성보다 현저히 떨어진다. 전부 다 리브의 주장입니다. 상관없는 거 정답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번 보겠습니다. 자, 불공정한 사회제도에 대해서는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왔어요. 자, 불공정한 상황에 대한 인식만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인식만으로는 안 되겠죠. 우리가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 차원에서 정책이나 제도의 개선까지도 가야겠죠. 1번 틀렸고요. 사회제도 자체가 불공정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맞죠? 그다음 적용이 불공정한 과정이 있겠죠. 사회제도를 적용하는 과정에서요 불공정하게 집행될 수도 있다. 이런 사례도 있고요. 그다음 불공정한 사회제도의 개선은 사회 구성원들의 기본권을 보장해준다. 맞죠? 그래서 반대로 불공정한 사회제도는 사회 구성원들의 기본권을 보장해주지 못하겠죠. 반대로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건 정답 몇 번? 2번이 되겠어요. 2번이 아니죠.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자, 이제 우리 이제 첫 번째 3장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3장 마무리됐고요. 이제 4장까지가 이제 두 번째 단원 사회윤리 파트인데요. 자, 다음 시간에 이제 4장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